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황제입니다. 온 나라가 당신의 이름 아래 있습니다. 신하들은 엎드려 절을 하고 백성들은 당신의 한마디에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찍어야 합니다. 서명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나라를 넘기라고 하면 넘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마지막 황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순종의 이야기만 전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그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 한 사람의 비극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책에는 연도와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고종 퇴위, 1910년 한일병합. 그런데 그 숫자 뒤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울고 분노하고 체념하고 저항하고 굴복하고 또 버텨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1장 순종이라는 인간 그 시작. 1874년 2월 8일. 경복궁의 한 전각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훗날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될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궁궐은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권력 다툼, 외세의 침입, 쿠데타의 위협. 어린 척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세자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세자는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갖춰 입고 경전을 펼칩니다. 스승인 시강원 관리들에게 학문을 배웁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역사를 배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익힙니다. 오후에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합니다. 저녁에도 공부가 이어집니다. 황제가 되기 위한 준비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척에게는 그 준비가 충분히 완성되기 전에 거대한 운명이 닥쳐왔습니다. 어머니 명성황후를 잃었습니다. 독에 중독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지키려 발버둥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황제의 자리에 강제로 앉혀졌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인간의 시작입니다. 제2장 독차 사건 세자를 죽이려 한 자들. 1895년 11월. 고종과 세자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당시 궁궐에는 커피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서양에서 온 진귀한 음료였습니다. 한자로는 가베라고 썼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쓴맛이지만 고종은 이 음료를 꽤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커피 안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종은 커피를 입에 댔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뱉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자 척은 이미 마셔버렸습니다. 다행히 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세자의 몸은 크게 망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치아가 모두 빠지고 소화 기능이 나빠지고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세자의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젊은 나이에 독을 마셨고 그 후유증이 평생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독을 넣었을까요? 당시 궁중에는 여러 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친러파, 친일파, 친미파, 그리고 수구파. 각 세력이 권력을 잡기 위해 암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독차 사건의 배후로 여러 세력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고종과 세자를 한꺼번에 제거하려 했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범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 담을 넘었습니다. 건천궁 오코루까지 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칼로 찔렀습니다. 황후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 세자척은 어머니의 죽음을 어디선가 지켜봤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켜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딘가에 숨어야 했으니까요. 21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참혹한 죽음, 자신을 죽이려 했던 독차 사건. 이 두 가지 트라우마는 순종의 삶에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겁니다. 제3장 아관 파천과 순종궁을 떠나 공사관으로. 을미사변 이후 고종과 세자는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일본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궁궐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 결국 1896년 2월 11일 고종과 세자척은 몰래 경복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가마에 숨어서. 궁녀의 가마인 척 위장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관 파천입니다.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뜻하고 파천은 임금이 피난한다는 뜻입니다. 황제가 자기 궁궐에서 도망쳐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한 겁니다. 이보다 더 치욕적인 일이 있을까요? 고종과 세자는 약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신하들이 공사관으로 와서 보고를 했고 고종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동안 조선의 이권은 러시아와 열강들에게 하나씩 뜯겨나갔습니다. 광산 채굴권, 삼림 벌채권, 철도 부설권.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피신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라가 더 허물어진 겁니다. 세자척은 이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왕노릇을 하는지를, 나라가 어떻게 외세에 의해 조각조각 나뉘는지를, 그 경험이 훗날 황제가 된 순종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4장 순명효왕후 민씨 그의 첫 번째 아내. 순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첫 번째 아내 순명효왕후 민씨입니다. 1872년생. 순종보다 2살 위. 여흥민씨 집안의 딸로 11살의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11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궁궐에 들어간 겁니다. 민씨는 총명하고 단아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궁중 예법을 잘 따르고 글씨도 잘 쓰고 학문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자와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씨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특히 세자빈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후손을 낳아야 왕조가 이어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독차 사건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세자의 건강이 크게 상했고 그로 인해 자녀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민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을미사변으로 시어머니 명성황후가 죽었을 때도 함께 슬퍼했습니다.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할 때도 따랐습니다. 나라가 기울어가는 세월 속에서도 세자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904년 민씨는 33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에 대한 기록은 불분명하지만 당시 워낙 힘든 상황이었으니 심신이 모두 쇠약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순종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아내도 잃은 겁니다. 민씨의 능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유릉이라 불리는 곳으로 훗날 순종도 이곳에 함께 묻힙니다. 그들은 살아서는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많았지만 죽어서는 같은 땅에 잠들었습니다. 제5장 순정효왕후 윤씨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여인. 첫 번째 아내를 잃은 후 순종에게 두 번째 아내가 들어옵니다. 순정효왕후 윤씨. 1894년생. 순종보다 20살이나 어렸습니다. 13살에 황후 자리에 올랐습니다. 13살에 나라가 망해가는 황실의 황후가 된 겁니다. 윤씨는 해평 윤씨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는 윤택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택령이라는 인물이 참 복잡한 사람입니다. 딸을 황후 자리에 앉히고 싶었던 욕심. 그 욕심이 결국 딸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간택 과정에서 윤씨를 황후로 만들기 위해 여러 암투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쟁 후보들을 탈락시키기 위한 수단들이 동원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린 윤씨는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도 모른 채 이제 1910년으로 가봅시다.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되는 그날
이토 히로부미는 이미 죽었고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선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조약서에는 순종의 옥새가 찍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거부했습니다. 아니, 거부했다기보다 옥새를 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순정 효황후 윤씨가 등장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일본 관리들이 옥새를 빼앗으려 할 때 어린 황후가 치마폭에 옥새를 숨겼다고 합니다. 16살 소녀가 나라의 마지막 상징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이 도장만큼은 내가 지킨다. 그러나 결국 옥새는 빼앗겼습니다. 어린 소녀의 힘으로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조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조선은 망했습니다. 이 장면이 역사적으로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라 다르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를 잃는 것에 저항하고 싶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윤 씨는 이후 일본에 의해 이왕비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황후에서 왕비로 격하된 겁니다. 그러나 윤 씨는 끝까지 창덕궁을 지켰습니다. 순종이 1926년 승하한 후에도 윤 씨는 혼자 창덕궁에 남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나고 세상이 바뀌어도 창덕궁을 지켰습니다. 일본에 협력하라는 압력도 받았습니다. 전쟁 물자를 지원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창씨 개명을 권유받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창덕궁 낙선제에 조용히 앉아서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1966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 황후는 그렇게 56년을 홀로 창덕궁에서 살았습니다. 순종이 죽고 난 뒤 56년을 제6장 이토 히로부미 순종의 그림자. 날카롭고 불길한 음악. 자, 이제 순종을 가장 깊숙이 올가맨 인물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조선 침략의 설계자. 이토는 1841년 일본 야마구치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성은 하야시였는데 양자로 들어가면서 이토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국으로 건너가 서양 문물을 배웠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토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기에 더 위험했습니다. 그는 1905년을 산흑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고종을 협박해서 외교권을 빼앗은 겁니다. 을산흑약 체결 당일 상황을 들어보셨습니까? 이토는 직접 고종을 찾아왔습니다. 경운궁현 덕수궁에서 고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고종이 거부했습니다. 이토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군대가 경운궁을 포위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신들을 일일이 방으로 불러 서명을 받았습니다. 반대하는 대신들을 설득하고 협박하고 마침내 5명에게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을사오적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1907년 이번엔 고종을 퇴위시켰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고종이 을산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것. 이 사실을 안 이토는 분노했고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순종이 앉았습니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황제가 된 게 아닙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필요로 하는 도장 찍는 기계가 필요했고 그 자리에 순종이 앉혀진 겁니다. 이토는 초대 조선 통감으로서 순종을 직접 조종했습니다. 내각의 모든 결정은 이토의 손을 거쳤습니다. 군대 해산, 사법권 이양, 경찰권 이양. 하나하나 조선의 주권이 뜯겨나갔습니다. 순종은 그 모든 문서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1907년에는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 조선의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군인들이 전국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 뒤에 이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에게도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 이토는 러시아 재무장관 코콥초프와 회담을 하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의장대를 사열하는 순간 총소리 3발.
안중근 의사의 총탄이 이토를 쓰러뜨렸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사망. 순종은 이 소식을 창덕궁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7장 안중근 의사 총소리로 역사에 남은 사람. 안중근. 1879년생. 황해도 해주 출신.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자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우는 명망 있는 선비였습니다. 안중근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고 무예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안중근은 상하이로 건너갔습니다.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학교를 세워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려 했습니다. 사문학교와 돈이학교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무기를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908년 안중근은 연해주로 건너가 의병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국내 진공 작전을 벌이며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동양 평화를 해치는 원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에게 15가지 죄목을 적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고종 폐위, 한국 식민화, 만주 침략. 이 모든 것의 책임자가 이토라고 본 겁니다. 1909년 10월 안중근은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썼습니다. 대한독립, 목숨을 건 맹세였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은 태연하게 이토를 기다렸습니다. 영무원인 척 위장하고 플랫폼에 섰습니다. 이토의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이토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의장대를 사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중근이 달려들었습니다. 브라우닝 권총을 꺼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탕. 세 발이 이토에게 박혔습니다. 이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안중근은 러시아어로 외쳤습니다. 코레아 우라, 대한독립 만세. 안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러시아 경찰에게 잡혔고 일본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리순 감옥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안중근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전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군인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을 지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중일이 협력해서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다 쓰기 전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리순 감옥. 안중근은 흰 한복을 입고 형장에 섰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연했다고 합니다. 두려움 없이 차분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내가 죽더라도 나의 뜻은 사라지지 않는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이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만약 옳은 일을 하고 죽는다면 어미는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살기 위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어머니도 위대했습니다. 안중근의 유해는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시신을 어디에 묻었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도 유해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죽은 해, 조선도 죽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 앞, 제8장 매국노들 나라를 판 5명의 신하. 나라가 망하는 데에는 외부의 침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내부의 문을 열어주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을사오적. 1905년 을사늑약에 서명한 5명의 대신.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이 5명은 역사에 영원한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완용은 가장 악명이 높습니다. 이완용, 1858년생. 경기도 광주 출신. 젊은 시절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나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친미파였습니다. 그 다음엔 친러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권력이 어디서 오는지 계산하고 그쪽에 붙었습니다.
신념이 아니라 생존과 이익이 그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을사늑약에 서명하고 정미칠조약에 서명하고 마지막엔 한일병합 조약에도 서명했습니다. 나라를 파는데 이완용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완용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어차피 당할 거라면 조건이라도 잘 받아내야 한다. 우리가 저항해봤자 더 혹독하게 당할 뿐이다. 물론 역사는 그의 논리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완용은 한일병합 이후에도 살아남아 일제 치하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조선 귀족 자기도 받았습니다. 재산도 늘었습니다. 후대 자손들에게도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1926년 사망. 그의 묘지는 여러 번 훼손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완용이라는 이름 석자는 한국에서 배신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이완용에게 직접 칼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1909년 12월 이재명이라는 청년이 이완용에게 달려들어 칼로 찔렀습니다. 이완용은 중상을 입었지만 살았습니다. 이재명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반면 을사늑약에 목숨을 걸고 반대한 신하도 있었습니다. 조병세. 참정 대신이었던 그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자결을 결심했습니다. 독약을 마셨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독약을 마셨습니다. 결국 순국했습니다. 민영환. 군부 대신이었던 그도 자결했습니다. 칼로 자신의 목을 찔렀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2천만 동포에게 죽음으로 사죄한다. 죽어서도 혼이 되어 동포를 돕겠다. 민영환의 자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통곡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자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이토록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 역사는 그 선택을 기억합니다. 제구장 창덕궁의 죄수 황제가 된 후의 살. 1907년부터 1926년까지 순종은 창덕궁에서 살았습니다. 황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1910년 이후엔 이왕이 되었습니다. 황제에서 왕으로 격하된 겁니다. 이왕. 일본 황실의 귀족 아래에 두는 칭호였습니다. 조선을 일본의 일부로 편입시키면서 전 황제에게 준 예우였습니다. 예우라고 했지만 실상은 감시와 통제였습니다. 창덕궁. 아름다운 궁궐입니다. 인정전의 웅장한 지붕, 후원의 연못과 정자, 울창한 나무들.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순종에게 창덕궁은 아름다운 감옥이었습니다. 일본은 순종이 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어딜 가든 일본 경찰이 따라붙었습니다. 외국 사신을 만나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국내 신하들과의 접촉도 제한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것도 외부와 연락하는 것도 모두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생활이었을 겁니다. 일어나고 밥 먹고 산책하고 책 읽고 잠드는. 그래도 순종은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꾸렸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창덕궁 후원을 산책했습니다. 가끔 기차를 타고 금강산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감시 아래였지만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사진들 속의 순종은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지만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공허합니다. 눈빛의 생기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빛.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하루는 창덕궁 담 너머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순종이 대답했습니다. 저 밖이 보고 싶구나. 담 너머 세상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황제가 자기 나라의 담 너머를 그리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10장 고종의 죽음 아버지를 일타.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자기 승하합니다. 덕수궁 함령전에서. 향년 67세. 공식 사인은 뇌일혈. 하지만 조선 민중은 믿지 않았습니다.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종은 비교적 건강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별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사이에 승하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고종이 여기에 관여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폐위된 전 황제가 국제사회에 조선 독립을 호소하려 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를 막기 위해 독살했다는 것이 민중의 믿음이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독살의 증거도 완전한 반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로 예정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장례를 보러 간다. 그 명목으로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장례식 이틀 전,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한다. 3.1절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가 된 겁니다. 순종은 이 소식을 창덕궁에서 들었을 겁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백성들의 대한독립 만세 소리를, 그 함성이 담 너머에서 들려왔을 겁니다. 순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백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을 외쳤습니다. 창덕궁의 담 안에 갇혀있는 황제는 그 함성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함께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을까요? 제11장 순종의 마지막 1926년 4월과 6월, 1926년 봄, 순종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뇌출혈,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 누워있는 순종 곁에 순정효왕후 윤씨가 지켰습니다. 신하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일본 의사들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1926년 4월 25일, 순종 승하, 향년 53세, 53세, 그리 길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장례식은 6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하나의 역사가 쓰입니다. 6월 10일 만세운동, 3.1절 운동의 정신을 이어 학생들과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순종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6월 10일 아침 장례 행렬이 창덕궁을 출발해 종로를 지날 때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일본 경찰이 즉각 진압에 나섰습니다. 수백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죽음도 살아있을 때처럼 민중의 저항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황제의 삶도 비극이었고 죽음도 비극이었지만 그 죽음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순종은 경기도 남양주 유릉에 묻혔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첫 번째 황후 순명효왕후 민씨 곁에 제12장 영친왕 인질로 살다 간 황자 순종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친왕 이은, 1897년생, 고종과 귀인 엄시연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종의 이복동생입니다. 영친왕은 어린 시절 총명하고 귀여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고종의 늦둥이 아들로 몹시 아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일본이 노렸습니다. 1907년, 영친왕의 나이 11살,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에게 제안했습니다. 영친왕을 일본에 유학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학. 그럴듯한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인질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후계자를 일본에 붙잡아 두어서 조선이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고종이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군대가 없었습니다. 외교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영친왕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서 영친왕은 일본 황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어를 쓰고 일본 예절을 배우고 일본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1920년에는 일본 황족 나시모 토노미야 마사코, 우리가 이방자 여사로 부르는 분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도 강제였습니다. 일본이 조선 왕실과 일본 황실을 결혼으로 연결해서 합병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이 결혼에 대해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강제로 결혼한 피해자였다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 이진이 태어났지만 돌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친왕은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한국 국적도 없는 무국적자가 되었습니다. 1963년 박정희 정부 시절 겨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영친왕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197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자랐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알아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황실의 비극이 또 한 번 반복된 겁니다. 비제13장 덕혜옹주 상처 속에서 살다 간 공주. 고종의 딸이자 순종의 이복 여동생. 덕혜옹주. 1912년생. 고종이 환갑이 넘어서 얻은 막내딸이었습니다. 고종은 이 늦둥이 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가는 절망 속에서 어린 딸이 유일한 위안이었다고 합니다. 덕혜옹주가 4살 때 한일병합이 되었습니다. 7살 때 아버지 고종이 죽었습니다. 14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영친왕과 마찬가지로 덕혜옹주도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에서 덕혜옹주는 학교를 다니고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조발성 치매. 지금으로 치면 조현병에 해당하는 병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외로움과 고립감. 이 모든 것이 덕혜옹주의 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1931년에는 일본 귀족 소다케유키와 강제로 결혼했습니다. 딸 마사에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1955년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덕혜옹주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딸 마사에는 실종되었습니다. 훗날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이 딸에게도 이어진 겁니다. 1962년 드디어 덕혜옹주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덕혜옹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덕혜옹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밟은 고국 땅에서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고 너무 많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창덕궁 낙선제에서 조용히 살다가 1989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왕실의 마지막 혈육 중 한 명이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14장 창덕궁이 말하는 것들. 여러분 혹시 창덕궁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서울 종로구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궁궐입니다. 인정전, 대조전, 낙선제, 그리고 후원. 봄이 되면 벚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붉게 물듭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안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담겨 있는지. 인정전 앞마당에 서보세요. 예전엔 여기서 신하들이 황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대조전 앞에 서보세요. 여기서 순종이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낙선제에 앉아보세요. 여기서 순정 효왕후 윤씨가 56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여기서 덕혜옹주가 말년을 보냈습니다. 후원을 걸어보세요. 순종이 매일같이 걸었던 그 길을. 담 넘어가 보고 싶다고 했던 황제가 거닐던 그 길을. 이 돌 하나하나에, 이 기둥 하나하나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지금도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창덕궁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길을 걸으며 순종을 떠올려 보십시오. 순정 효황후 윤씨의 56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친왕의 긴 타향살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덕혜옹주의 슬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15장 순종에 대한 역사의 평가. 순종은 어떤 황제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순종은 무능한 황제였다.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다른 쪽에서는 말합니다. 순종이 무능한 게 아니라 상황이 불가능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막을 수 없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을 단순히 무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황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독차 사건으로 건강을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가 강제 퇴위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황제 자리에 앉혀진 겁니다. 군대도 외교권도 경찰권도 이미 다 빼앗긴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순종은 황제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겁도 나고 슬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때로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옵니다. 순종은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도 창덕궁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저항하지 못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담 넘어가 보고 싶다고 했지만 담 안에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역사입니다. 제16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오늘 저는 순종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순명 효왕후 민씨. 33세의 짧은 삶을 살다 간 첫 번째 황후. 자식도 낳지 못하고 나라가 기울어가는 것을 지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정 효왕후 윤씨. 16살에 옥새를 치마 속에 숨기려 했던 소녀. 남편이 죽은 뒤에도 56년을 창덕궁에서 홀로 지킨 마지막 황후. 이토 히로부미. 조선 침략의 설계자. 그러나 안중근의 총탄에 쓰러진 안중근 의사. 손가락을 자르며 맹세하고 총을 들고 마지막까지 당당했던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이완용.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배신자. 민영환 조병세. 목숨으로 항거한 충신들. 영친왕. 11살에 일본으로 끌려가 평생 타향을 살다가 의식 없이 고국 땅에서 눈을 감은 덕혜옹주. 아버지와 고국을 그리워하다 정신이 무너진 마지막 공주. 이들 모두가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 격동의 시대 속에서 살았고 그 시대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완용처럼 살아남는 쪽을 택했을까요? 민영환처럼 목숨을 걸었을까요? 순종처럼 눈물을 흘리며 버텼을까요? 안중근처럼 총을 들었을까요? 윤씨처럼 홀로 지켰을까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쉽게 비난하거나 칭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역사에서 진짜 배움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은 황제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그러나 그의 삶과 죽음이 민중의 저항과 맞닿아 있었던 사람.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비겁하게, 용감하게, 슬프게, 당당하게. 조선의 마지막 황제. 역사는 그를 기억합니다. 창덕궁의 돌계단을 오르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한때 황제가 살았습니다. 담 넘어가 보고 싶다고 했던 황제가. 그리고 그 황제가 죽은 뒤에도 창덕궁을 지킨 황후가. 타향에서 고국을 그리워한 황자가. 정신이 무너지면서도 고국으로 돌아온 공주가. 이들의 이야기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역사가 때로는 무겁고 슬프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